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자, 금속 가공학 수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이제 기초 재료 강도학에 대해서 복습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금속 가공학에서 우리가 어떤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기계적 성질 파트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재료 강도학에 있는 부분이랑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배워야 할 내용들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그럼 기계적 성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발렌시아 박사님의 자료가 굉장히 좋아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 성질, 우리가 mechanical properties라고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기계적 성질이죠. 저 위에 나와 있습니다. mechanical properties. 자, 이 mechanical property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여기에 이제 사실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본딩 타입, 그 다음에 크리스탈 스트럭처, 그 다음에 imperfections, 그 다음에 프로세싱. 그래서 우리가 금속 가공학에서 사실 이제 주의 깊게 볼 내용이 프로세싱 부분이 되겠죠. 네, 뭐 프로세싱을 이제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본딩 타입이 되겠는데요. 본딩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결합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원자들이 이제 결합하고 있는 형태가 이제 분자 결합 말고 원자 사이의 결합 형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에서 1쪽에 있는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18쪽 원소에 가까울수록 전기 음성도가 서로 차이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커지기 때문에 1쪽에 가까울수록 전자를 하나를 이제 잃으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18쪽은 이제 불활성 원소니까 17쪽이겠죠. 17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렇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왼쪽에 있는 그런 원소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그 이온 결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적은,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같은 뭐 카본, 실리콘 이런 것들은 같은 주기율표 그 같은 주기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같은 족 원소죠.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합을 서로 할 때는 서로 간에 전자를 내어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결합 형태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금속공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결합은 바로 그야말로 금속 결합이 세 번째 금속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 결합은 금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자들이 이 전자를 서로 간에 이제 쉐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금속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나 그다음 공유 결합과 달리 금속 결합에서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전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들은 이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이 가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속 결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원자 모형을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처음에 배웠던 돌턴의 그 구형 원자 모형, 구처럼 생긴 그런 원자 모형을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에서 배우는 그런 원자들은 그냥 구형의 원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 뭐 d 오비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전자 구름 형태를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금속 결합에서는 그냥 이제 원자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딩 타입은 금속 결합, 금속에서는 금속 결합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형의 모델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구형의 모델을 써가지고 결정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정 구조를 나타낼 때 이런 구형의 어떤 모델들이 하나하나 뭐 이런 식으로 놓여있는 형태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여있는 형태는 어떤 거냐, 또 다른 방법으로 놓여있는 형태는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 원자들이 저렇게 놓여있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저것만 공부하려고 해도 한 단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이것도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뭐 또 잘 알겠죠. 무엇이 되겠습니까? BCC, 그래서 바디 센터드 큐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겠습니까? FCC, 베이스 센터드 큐빅이 되겠고, 또 마지막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HCP, 헥사고널 클로즈 팩트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C 같은 경우 A랑 FCC는 둘은 이제 큐빅이죠. 그 큐빅이라고 하는 것은 정육면체입니다. 자, 정육면체에서 여기에서 코너에는 모두 원자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BCC 같은 경우에는 이 차지하고 있는 완전 최적의 중심에 원자들이 놓여 있는 것이 되겠고요. BCC는 이제 완전 여기 중심부에 이렇게 원자가 있는 것이 BCC가 되겠고, FCC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페이스마다 있어야 되니까 페이스 센터드, 그래서 이 페이스마다 있는 것이 FCC가 되겠습니다. HCP 같은 경우는 육각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육각형을 그리고요. 정육각형을 그리고 그 위에 세 개가 올라가 있고요. 그죠? 그 위에 또다시 정육각형 형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고, 그 사이에 또 3개가 있고, 그 위에 또 6개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HCP 구조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수업에서 많이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가 없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imperfection이 되겠습니다. 이건 결함이 되겠죠, 결함. 결함의 종류도 이것도 사실 3개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칙을 333 법칙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333 3가지씩만 알면 된다. 자, 그래서 본딩 타입도 총 몇 개가 있었습니까? 그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이랑 금속 결합 3가지. 물론 반데르발스 결합도 있는데 그건 이제 분자 사이 그쪽이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정 구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백만 가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수백 개는 됩니다. 자, 이 결정 구조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도 3가지, BCC, FCC, HCP 3가지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함도 3. 그래서 우리가 그 333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딩 타입과 크리스탈 스트럭처와 임퍼펙션에서의 333 법칙. 자, 그럼 임퍼펙션에서는 결함은 3가지가 있는데 이건 차원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으로 보면은 1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 썼습니다. 자, 1차원부터 쓰면 안 되죠. 자, 0차원이 있고, 0입니다. 0차원이 있고, 그 다음 1차원이 있고, D는 이제 디멘전이라는 거죠. 2차원이 있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3차원도 있는데 3차원은 크게 많이 쓰이지 않아가지고, 0차원은 뭡니까? 점이죠, 점. 0차원은 점. 1차원은 뭡니까? 선. 2차원은 면입니다. 점선면이죠, 점선면. 자, 점선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0차원에 해당되는 이 점이 뭡니까? 바로 포인트 디펙트. 그래서 점결함이 되겠고요. 1차원에 해당되는 이 라인, 선이니까 선결함. 2차원으로 나타나는 건 면이니까 면결함이 있습니다. 점결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 3가지네요. 되게 재밌네요. 왜 이렇게 3333이 나오는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점결함 같은 경우에도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예 이제 그 사이가 비어있는 베이컨시, 비어있는 공공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껴 들어가 있는 부분, 이제
interstitial로 들어가 있는 부분, 세 번째는 imperfect 아예 다른 그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인트 디펙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예 다른 게 들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아예 다른 게 들어가 impurity죠. impurity 불순물 들어갔다는 거죠. 세 가지가 그 vacancy 공공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이제 solid solution 또는 이제 substitutional solution, 뭔가 치환되어 있는 형태 또는 고용되어 있는 형태. 그다음 세 번째는 impurity, 아예 다른 게 들어가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점결함이 되겠습니다. 이 점결함은 보통 우리가 세라믹 소재에서 많이 설명하는 그러한 결함이 되겠고요. 금속에서도 존재는 하지만 이 부분은 뭐 크게 다루진 않도록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결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density, 밀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점결함이 얼마나 맞느냐 그런 것들을 밀도의 함수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속에서 제일 중요한 결함은 뭐냐면 바로 이 원디멘저널한 선결함입니다. 선결함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dislocation이 되겠죠. 한국말로 하면 전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수업 시간에 뭐 dislocation이 뭡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전이가 뭡니까? dislocation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뭐 이해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이 어떠한 한 라인이 쫙 빠져 있는 경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리면요, 이 전이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이 교탁은 아니고 그 구령대라고도 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이 이제 넥타이를 딱 매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화 말씀을 딱 하고 계십니다. 훈화 말씀 하시고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뭐 이렇게 해서 높은 곳에 해가지고 여기 계단 같이 돼 있고, 그죠? 물론 제가 다닌 초등학교랑 여러분이 다닌 초등학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뭐 계단 같은 데 이렇게 돼가지고 구령대 이렇게 올라가 교장 선생님 계신 거죠. 자, 계신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머리만 그릴게요. 뭐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놓여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서 있겠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의 그 멋진 훈화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줄을 지어 있습니다. 줄을 지어서 있고, 그다음 여기 뭐 이제 플랜카드 같은 거 있겠죠. 뭐 초등학교 플랜카드 뭐 누구 이제 대상 뭐 이렇게 받았다 뭐 이렇게 뭐 자랑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학교 건물 뭐 태극기 이렇게 있겠죠. 태극기 있고 뭐 대충 그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딱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열심히 나는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이렇게 막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겠죠. 친애하는 옹고 초등학교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길에 껌을 뱉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좋은 훈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니까 해가 완전 쨍쨍 비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여기가 해가 너무 쨍쨍 비치고 있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애들이 이제 너무 더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있던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생기냐면은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친구 한 명이 생기는 거죠. 그 친구 한 명이 여기 있던 이 친구가 갑자기 하고 머리를 딱 잡더니 딱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면서 나는 이제 못 참겠어 하고 얘가 쓰러지는 거죠. 얘가 이제 위용하면서 이제 실려가지고 이제 들것에 들려가지고 이제 양호실로 가는 거죠. 양호실로 이제 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들어줍니다. 너 실려가자 이렇게 들고 애가 누워 있죠. 이렇게
양호실로 가자 해서 여기에 양호실 가서 치료를 받으러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간 걸 보고 나서 뒤에 있는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은 저 친구 내가 아까 나랑도 장난치고 이야기했는데 안 아픈 것 같은데 나도 이제 픽 쓰러져야겠다 해서 이 친구도 뒤에 있는 친구도 픽 쓰러져. 나도 가야지. 나도 이제 양호실 가야지. 뒤에 있는 친구 또 보고 얘도 나도 양호실 가야지 해서 이렇게 다 쓰러지는 겁니다. 애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양호실 다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뒤에 애들이 다 가버려가지고 양호실에 간 이 라인의 애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앞에 있는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딱 이걸 보고 그 한 줄이 비어 있네. 그럼 안 되겠다. 줄을 채워라. 이 줄을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비어 있는 공간을 학생들이 이제 채울 겁니다. 그럼 채우면은 하나가 날아가 버렸네. 한 친구 갑자기. 그럼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조금씩 오겠죠. 조금씩 와가지고 이 공간을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 친구들 한 칸씩 다 땡겨가는 거예요. 자, 땡겨가서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한 칸씩 조금씩 다 이렇게 땡겨가고 이 자리로 다 땡겨서 가는 거죠. 다 땡겨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지워야겠네. 자, 이 친구들을 다 조금씩 다 땡겨갑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자리를 옮겼어요. 이쪽으로. 나는 이제 저기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 친구들 이쪽으로 한 칸씩 땡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어떻게 너희들도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돼서 이쪽을 한 칸씩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줄을 서게 되겠죠. 그럼 아까 어떤 자리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떤 애가 요 자리가 원래 비잖아요. 요 자리. 요 자리가 이제 나가면서 거기에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이 한 줄이 비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원자가 한 줄이 비어 나가버린. 그래서 한 줄에 원자가 쫙 빠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금속에서 바로 전위라고 하는 겁니다. 한 줄의 원자가 딱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전위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간에 이 조례를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들이 양호실 가야지 하면서 머리를 잡고 양호실을 간 그 상황에서 한 줄이 비어서 옆줄을 다 채워준 상황이 바로 이 전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영어로는 disloc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거니까 전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전위가 있는 방법을 아는 방법은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위가 있는 걸 아는 방법은 만약에 전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갔던 만큼 다시 돌아오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이 공간에는 전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아래로 한 칸.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이렇게 간 만큼 왔을 때 자기 자리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거는 전위가 없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결정 구조입니다. 퍼펙트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결정 구조를 가진다. 근데 전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 예를 들자면은 자기가 간 만큼 갔다가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세 칸 갔죠. 오른쪽 세 칸 갔다가 밑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그러면은 세 칸 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세 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하죠. 그죠?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비는 공간. 이 비는 공간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전위의 벡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버거스라는 사람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버거스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거스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전위가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전위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식의 이 위쪽이 하나가 더 많은 것 같이 생긴 이런 전위를 우리가 이 포지티브한 전위다 그러고, 반대로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포지티브, 요거는 네거티브 전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전위는 원자가 한 라인이 아예 비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imperfection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야기했던 디스로케이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스로케이션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디스로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칸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칸으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칸이 비어 있으니까 다음 칸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꽉 차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전부 다 꽉 차 있는 이 퍼펙트 크리스탈 형태면은 이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이 전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개념은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위가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중을 가했을 때 이 변형되는 과정 중에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변형이 되거나 하는 그런 deformation behavior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퍼펙트 크리스탈만 세상에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금속 공학이라는 학문 또는 재료공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디스로케이션이나 또는 포인트 디펙트 같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 단순히 모든 제품을 깎아서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 또는 뭐 주조를 해서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금속 가공학이라는 과목의 시작 태동은 다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imperfection, 그 중에서도 dislocation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금속 가공학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dislocation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의 결함이 있는데요. 2디멘저널한 결함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결정립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립계는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결정립계는 뭐 선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3차원이기 때문에 요 결정립 자체가 이미 3차원이죠. 결정립과 결정립이 만나는 이 구간이 바로 결정립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무엇이 되겠습니까? 2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서 2차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적층 결함이라고 하는 그 스태킹 폴트 같은 경우에도 이 2차원적인 그런 결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트윈 같은 경우에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차원적인 결함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1차원적인 결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결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뭐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학생 여러분께도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완벽한 소재는 쓸모가 없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거랑 오히려 같은 겁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 그 소재를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소재 자체만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재도 이렇게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결함이 있고 저도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존중받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함이나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생각하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큰
굉장히 힘이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 이제 사실상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프로세싱. 프로세싱은 이제 금속 가공학에서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안 배웠을 텐데요. 여러 가지 가공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원래 본딩 타입을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결정 구조도 결정되어 있는, 뭐 말이 반복되는 거지. 결정 구조는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결함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이런 공정을 통해서 가공하고 소재를 늘리거나 구부리거나 아니면 하는 뭐 이렇게 누르거나 때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 프로세싱 방법들이 소재를 바로 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재를 변화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 금속 가공학 시간에 앞으로 배워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단원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이 learning objectives.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지난 그 기초 재료 강도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겠고요. 훅스로 이런 부분도 같이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 영스 모듈러스죠. 그 다음에 항복 강도, 그 다음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총 연신율에 대해서 그 재료 강도학 시간에는 단순히 값들만 이해하고 왜 그런지 정도까지는 깊이 있게 나가지 못했는데 금속 가공학에서는 더 깊이 있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그 경도 측정하는 방법도 금속 가공학 시간에는, 재료 강도 시간에는 그러면 경도를 측정한다 정도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 다양한 각각의 경도 측정 방법도 세밀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덕타일과 브리틀 마테리얼, 그래서 연성과 취성 파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고, 또한 충격, 그 다음에 크립, 퍼티그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잘 다루게 될 거고, 더 중요한 또 DBTT 같은 것까지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속 가공학 수업 시간 잘 듣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물 한 잔 하겠습니다. 자, 물을 한잔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기계적 특성을 우리가 시험하는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금속 가공에서는 어떤 식으로 테스팅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배울 내용은 strain rate라는 개념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ain rate, 그래서 strain, S-T-R-A-I-N, 띄어 쓰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rate, strain rate라는 개념. 그래서 strain rat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strain 자체가 변형률이잖아요. 그래서 변형률 속도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변형률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변형률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길이를 10mm가 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소재가 있는데, 그거를 늘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늘린다고 할 때, 그거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리느냐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10mm라는 샘플이 있습니다. 10mm에 해당하는 샘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길이로 할게요. 그래서 이 10mm 샘플이 있는데, 자, 이 샘플을 우리가 늘리는데 뭐 우리가 늘리는 속도를 정해줘야 되겠죠. 속도를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로 늘려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는 뭐 미터 퍼 세크 이렇게인데 단위를 뭐 쉽게 하기 위해서 밀리미터 퍼 세크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1초에 한번 어느 정도를 늘려볼까요? 1초에 뭐 한 0.01mm만큼 1초에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늘리는 데는 1mm를 늘리는 데는 그러면 한 100초 정도 소요되겠죠. 100초를 소요된다라고 하면은 약 한 1분 40초 정도. 그러니까 1mm 늘리는데 1분 40초니까 이거를 만약에 1mm만 늘리 11mm가 된다. 그러면 1분 40초 만에 실험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기준이 있을 텐데 이 비율이 중요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0.1mm/s를 늘리는데 처음에 10mm였던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만약에 원래 길이가 이게 뭐 20mm였던 애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20mm, 20mm인 애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얘를 늘려볼게요. 똑같은 애입니다. 자, 이 길이가 조금 더 기니까 얘를 늘리면은 얘를 만약에 이거를 10% 늘리려면 이건 2mm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준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는 10mm에서 10% 늘리려면은 1mm만 더 늘리면 되는데 20mm 같은 경우에 10% 늘리면 2mm 늘려야 되거든요. 기준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이 처음에 있던 이 기준이 되는 길이를 나누어 줘야 되겠죠. 기준이 되는 길이를 뭐에서 나눠 주겠습니까? 이 속도에서 기준이 되는 길이를 나눠 주면은 바로 뭐가 나온다는 거죠? 변형률 속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0mm인 샘플을 0.01mm/s로 우리가 나눠 주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mm/s를 10으로 나누니까 0.001이 되고 밀리미터와 밀리미터가 있었는데 사라지죠. 그다음 퍼세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단위를 뭐 퍼세크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크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변형률 속도. 그래서 변형률 속도의 단위는 바로 퍼세크 또는 마이너스 1승, 세크에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변형률 속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경우 나눠볼까요? 이 위에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이걸 나누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0.0005 세크가 되겠죠. 퍼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에서 여기를 나누면은 훨씬 더 변형률 속도가 더 똑같은 속도를 했다고 하면 느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형률 속도에 따라서 그 변형률 속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얼마나 이 시험을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랑 관련이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이걸 제가 지금 0.01mm/s로 잡아 당겼는데 만약에 이걸 갑자기 엄청나게 빨리 잡아 당겨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1초에 1mm씩 늘려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1초에 1mm니까 1mm/s가 속도가 되겠죠. 그거를 10mm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형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0.1 퍼세크가 되겠죠. 그럼 굉장히 빠른 거죠. 이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0.001인 경우와 0.1인 경우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른 실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훨씬 빠른 실험이 되겠죠. 0.1%가 훨씬 더 빠른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이나믹한, 근데 이것보다 더 빠릅니다. 실제 다이나믹이면 이게 만약에 뭐 100 이렇게도 가는 거죠. 이거 완전한 다이나믹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예 뭐 10
뭐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빠른,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오더가 엄청나게 다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완전히 다이나믹한 경우, 뭐 1000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 다이나믹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이나믹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스태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태틱. 그래서 다이나믹과 스태틱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경우에는 엄청나게 빨리 실험하는, 빠르게 어떤 게 발생하는 경우가 되어 있고, 스태틱은 천천히 하는 게 스태틱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 다이나믹했네 라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수업이 진행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이나믹 스태틱 요걸 이제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